지금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유일한 성태치가 될 거고요.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나면 2배가 되어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65일 중에 5일만 좋다. 60일은 그냥 쏘쏘고 네. 300일이 안 좋아요. 근데 300일이 싫다 그래서 이걸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그럼 5일을 놓친다는 게 문제예요. 언제 5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전문가이시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요즘 또 이제 아주 핫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그때도 지금 이제 뭐 투자하기 괜찮다 하면서 그때 시작해도 한 최소한 뭐 1억 이상 뭐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지금 거의 가격으로 치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물론 확신은 있으셨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서 다행입니다. 1월 1일을 찍었는데 1월 1일에는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구정 1월 1일에 맞췄어요. 네. 운이 좋았고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확신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반감기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는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네. 이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작가님 영상에서 그런 멘트를 들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떨 땐 나를 막 엄청 막 천재라고 얘기하고 어떨 땐 나를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이 시장은 항상 바뀌고 나는 똑같이 얘기한다. 그게 이번에도 어쨌든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 지금 어쨌든 얘기가 이제 예상한 거대로 이제 가고 있다면은 그때 말씀하신 거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뭐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촬영일 기준으로 반감기도 지났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반감기 이후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감기가 3번 있었어요. 요번까지 4번인데요. 3번 다 아주 일관된 패턴을 보여줘요. 반감기가 끝나고 바로 오르진 않고요. 한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한꺼번에 많이 오릅니다. 네. 처음 반감기 때는 뭐 한 10배 뛰어 올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도 한 대여섯 배는 갔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배 이상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보다 1년 전에 저점이 오는데 그때 비해서는 다 최소 20배 이상 올랐죠. 이미 이제 저점 대비 지금 4배 정도 네. 왔거든요. 이렇게 예상대로 하면 5배 정도의 더 여지가 있는 건데요. 네. 질량이 커졌으니까 5배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2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 다들 네. 전문가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몇 개월, 뭐 1년 안에 뭐 2배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실 뭐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 코인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원래 그동안에 그렇죠. 어떤 실적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막 좀 변화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가격의 흐름이 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괜히 샀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최근에 이 코인 가격에 뭐 내려가는 거 이 이유가 뭔지 우선 전쟁 때문인가요? 아, 예,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지정학적인 불안, 네. 그 폭격이 일어난 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아니, 지정학적 자산이라면 오히려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오른 다음에 왜 떨어져 이렇게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럼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아니잖아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지. 2022년도에 그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잠시 올랐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한 4달 계속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모름이 아니야. 이 참 저도 공부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아직 달러의 시대다. 네. 우리가 그게 현실이다.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무역을 하거나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달러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달러 확보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다. 코인이다. 코인. 주식이나 채권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폭격이 일어나는 시점에 자기 나라의 주식시장이 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 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평일에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휴일도 없고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배운 거예요. 아, 비트코인을 담아놓으면 남들보다 먼저 팔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네. 이건 장기적으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깨달았거든요. 비트코인 속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비트코인의 관행상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주식이나 채권의 유동성보다 훨씬 뛰어나죠. 아, 그러니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건 터지면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거네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계속 발견됐어요. 제가 비트코인 10년 공부했는데 급작스러운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빠져요. 근데 제일 먼저 회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걸 대답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투자 자문사에서 일하는 그 애널리스트라면 대행 투자자라면 네. 비트코인을 선호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금은 알을 낳지 않으니까 뭔가 네. 투자는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또 이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 담으면 안 되지만 일부는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바로 팔 수 있으니까. 네. 전쟁 났다 그러면 새벽 2시에도 딱 팔 팔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때 코로나 때인가요? 코로나 때도 보통 금이야말로 안전자산이고 막 이러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금도 막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그런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달러를 확보해야 되니까 금도 던지더라. 올라갈 걸 알면서도 던지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좀 같은 로직으로 봐야 될까요? 그때 기억나세요? 기름값이 선물이지만 마이너스가 됐던 거. 네, 맞아요. 기름 같은 거 막 투자해놨는데 네. 달러 확보 안 되면 잔금 안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잔금 치러야 되니까 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이너스 돈 주고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현금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어떤 전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부터 던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일부 영향을 받았었다.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다시 또 회복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요. 좋았는데 발표가 났어요. 원래 올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마운트 곡스라고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 특이한 현상에 망했거든요, 회사가. 네. 근데 회사가 망했을 때보다 지금 200배가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네. 그러긴 어렵고 채권자들한테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이제 부자인데 그동안 10년 동안 굶은 부자들이에요. 그 이들은- 거래소가 망하면서. 그렇죠. 네. 이들은 10년 기다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엄청 쌌으니까 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이제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보장된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일본 법원이 또 1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인 줄 알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기로 채권자들한테 레터가 갔어요. 이제 지갑 준비하고 뭐 이러라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놀래갖고 또 안 좋습니다. 요 며칠. 그러면은 그 마운트 곡스가 일본 거래소인데 거기가 이제 파산하면서 묶여있던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 그 비트코인 이제 시장에 뿌려진다. 근데 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4조, 13조. 원래 이게 네. 20만 개가 남았었어요. 네. 비트코인만. 그러니까 20만 개면 지금보다 20조가 넘잖아요. 네. 그런데 6만 개를 법정 대리인이 팔아먹었어요. 네. 본인이 슈킹한 건 아니고 음. 이제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채권자든 최선이라 생각해서 2018년도 하락장을 그게 주도했어요. 고바야시라는 네. 변호사인데 6만 개를 몰래 판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비트코인 채권자들이 일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못 팔게 하라고. 팔지 마라. 네. 네. 그래서 그나마 14만 개도 지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장에 이번에도 나온다면 약간 두 부류로 나뉠 것 같긴 해요. 그 14만 개 정도, 14만 개입니다. 14만 개 정도 되니까 2천만 개 중 14만 개면 적은 양은 아니고 그리고 아니죠. 또 10년을 기다렸는데 다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렇죠. 올라갈 거니까 좀 들고 있다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 3, 4개월 동안 현물 ETF라고 미국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유입되고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제 보유량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50만 개, 60만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여력은 있는데 네. 문제는 뉴스예요, 뉴스. 이런 뉴스가 이제 확대 재생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는 언론들이 안 놓쳐요. 겁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상 비트코인을 좀 낙관하니까 비트코인 캐시를 팔아서 자신의 생활비나 그동안 뭐 빚도 지고 못 받은 거.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더 위험하죠, 사실은. 실제로는. 근데 욕은 이제 비트코인 먹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물량 그 10만 개 넘는 물량이 가격을 낮출, 그러니까 매도로 나올 확률은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주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절차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는데 근데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마운트 곡스라는 그 단어가 뉴스에 헤드라인에 올라오면 일주일이나 시장이 안 좋아요. 그냥 이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네. 좀 망령된 언어예요. 약간 큰 손이시네 고바야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래네 고래.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그분 얘기만 나오면은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시장은 늘 아시겠지만 선반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되는데 또 가중치를 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이제 마운트 곡스 불확실성 하나 제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개의 물량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불안해지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도 지난 반감기처럼 반감기 네. 이후에는 별로 안 좋죠. 뭐 이렇게
약간 좀 병든 환자 같아요. 그냥 좀 시름시름 앓거든요. 반감기 끝나면. 그래서 약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반감기라서 샀는데 뭐 이러냐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동안의 패턴은 한 3에서 6개월 있다가 상승하는. 네. 그러면 그게 이번에도 된다고 봐야 되나? 이게 뭐 악재와 이게 좀 호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속성만 놓고 봐도 그게 되는데 네. 지금 세계 정세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없더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거의 유일한 성태치가 될 거고요. 반드시 오르는데 그 오르는 모멘텀은 반감기랑 관련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그 파운더인 그 마이클 셀러라는 분이 아주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거거든요. 개인 돈으로 사 모으고 회사 돈으로 사 모으는데 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을 보면 늘 이렇게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고 나면 2배가 되어 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65일 중에 5일만 좋다. 60일은 그냥 쏘쏘고 네. 300일이 안 좋아요. 300일이. 네, 그 300일이 병든 환자 같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그 병든 환자 같다 그래서 300일이 싫다 그래서 이걸 뺐다 넣었다 하잖아요. 그럼 5일을 놓친다는 게 문제예요. 언제 5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5일 중에 한 우리가 이틀 봤잖아요. 지난 2월 중순에. 네. 1, 2주 만에 그냥 2배 되는 거 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각오를 하고 사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더라도 버티지 못하는 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라님 채널에서 보면 제가 그 아주 찰진 비유를 잘하셔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비유하자면 이게 아주 예쁜 여인이에요. 네. 그런데 가시가 있는 거죠.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 비트코인 좀 투자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거는 그냥 각오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괜히 뭐 조금 들어갔다가 이거 뭐 올라간다고 해서 막 더 샀다가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1년에 5일 때문에 300일을 견디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웬만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조금 더 약간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비트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비트코인한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 나올 텐데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되게 낮아요. 전체 역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이 신생 자산이었고 네. 없었던 개념이었으니까.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요인들은 마운트 곡스 같은 것처럼 내부적 요인입니다. 뭔가 갑자기 물량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반감기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반감기예요. 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알려진 변수니까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거든요. 네. 근데 이 상수가 변수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만큼 아직 자산 시장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복이 되더라도 또 되겠어라는 그 불안 요소가 많다.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추세를 보니까 별로 안 달라요. 역시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시총보다 훨씬 높은데도 네.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산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확 바뀌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실 삼성전자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건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네. 이 비트코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그런 영상을 올릴 때 인터뷰 영상 보면 댓글에 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걸 왜 사냐라는 댓글들이 사실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네. 주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로 대치를 하면 그게 좀 안 맞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역사가 너무 짧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에 이제 과거와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면은 어찌 보면 좀 투자를 하기 좀 좋을 텐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막 급락 급등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만약에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어느 정도 또 각오를 막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한 20-30%막 하락 이런 것들까지 각오해야 될 수준일까요? 비트코인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1억이 막 넘었을 때 제 카톡이 울리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 감기가 딱 걸려서 꼼짝 네. 못했거든요. 네. 너무 다행이죠. 그때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네. 고를 외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좀 민망하시죠. 네. 저는 그때는 좀 잠잠했거든요. 그 전에 좀 가자를 외쳤는데 1억 넘었을 때는 저는 그냥 못 나왔어요. 감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7천만 원이었다가 9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지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1억을 뚫었다가 주저앉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의 기준선은 7만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려왔고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점인지는 보장 못하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바로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지금 뭐 저점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네. 뭐안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 고점 대비로 치면 거의 10몇 % 빠진 거니까 그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 다만 이게 뭐 단기 급등하기에는 과거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닐 수 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반감기라는 게 결국에 지금은 핵심 이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음번 반감기는 그러면 또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반감기가 다를지 안 다를지는 약간 반신반의했는데요. 다음 반감기 4년 후 반감기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게 호재로서 역할을 하려면 일단 그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에 늘 새로 생기는 플로우라고 하는 그 양이 상당히 네. 큰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줄어드니까 이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욕조에 물이 있는데 계속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다가 물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욕조 전체가 이제 재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4년 후에는 이미 수도꼭지에서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덜 떨어진다고 해갖고 욕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뭐 이건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2천만 개 중에 지금 이제 뭐 지금도 반으로 주는데 여기서 더 준다고 해서 그게 네. 과연 사람들에게 심리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냐?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도 이미 적은 거 아닙니까? 4년 전 대비. 맞아요. 이번 거는 영향을 주고 다음 번은 영향 안 준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이게? 네, 이거는 이제 저만 떠드는 건데요. 이 세계 비트코인 월드에서 저만 이렇게 네. 떠드는데 공급 충격이 아니에요, 반감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제학의 수요 공급 곡선으로 아니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2배만 올라야죠, 그죠? 근데 네. 보통 2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건 완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산이다.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주류 지식인들의 시각이거든요. 이들은 비트코인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알기 때문에 채굴의 원리를 압니다. 채굴자들은 곡괭이 들고 채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보안망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채굴로 보상을 해줘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일단 이들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면 스위치를 꺼요. 네. 그럼 스위치를 끄면 보안성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가격에 또 거꾸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더 떨어져요.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나마 남아있던 채굴자들도 떠나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더 떠나요. 이게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의 소용돌이. 이 이야기가 지난 3번의 반감기 내내 주류 언론에서 반감기 전에 떠들었어요. 요번엔 좀 덜 떠들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역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도 채굴자들이 떠나기는 하지만 해시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계로 보거든요. 얼마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컴퓨터 파워를 쓰고 있는지. 네. 근데 해시레이트는 별로 안 떨어져요. 그걸 이제 확인하면 아 이거 살았구나 해서 네. 그때서야 이제 포모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이걸 요번에도 알고 좀 미리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기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또 똑같이 과거처럼 결국 망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갈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가지고 갈지 뭐 이거를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뭐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만 다르지 대체로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보일 것 같은데 매번 사람들이 배우나요? 아니면 매번 비슷하게 매번 뭐 반복하죠. 그렇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죠. 똑같습니다. 아, 이번은 나는 괜찮아라고 하다가 뭐 반복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채굴자들은 준비를 했겠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걸 할 여력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채굴도 막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도 대비 못한 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시설 확장을 해놨단 말이죠. 네. 돈이 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현금이 안 도는 거죠. 그럼 이제 버티다가 비트코인부터 팔아요. 네. 나중에 기계를 팔고 그러다 폐업을 하거든요. 네. 잔인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떠나면 치솟아 올라요.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은 뭐 시간의 문제지 상승할 거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비트코인은 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최악의 네. 시나리오를. 비트코인의 설립자인 그러니까 발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 비트코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 주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에 채굴했다가 노트북 재 버려서 뭐 이런 물량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0만에서 300만 개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이에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정부한테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바꿔갖고 보유세를 매기는 거죠. 네. 근데 보유세를 한 50년 내야 되는데 우리 코인으로는 안 받아. 달러로 받을 거야. 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마운트 곡스의 그 14만 개 뉴스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니 반토막 나겠죠. 네. 네. 아,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약 뭐 한 200만 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 리스크는 별로 없지만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 두려움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 근데 보이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우선 저 궁금한 건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본인을 밝히지 않으려고 되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거는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화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추적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가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서는 소각이라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소각이라는 게 뭐냐면 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불로 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개 주소는 아무도 이 암호키를 안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공개 주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개 주소가 무작인데 사람 이름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네. 그 비밀키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개 주소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보내버려요. 그런 걸 그 소각이라고 하는데 왜 110만 개를 소각하지 않았는지는 퀘션이죠. 그건 굉장한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110조잖아요. 그러면 110조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이. 그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뭐 특정 뭐 공격할 수도 있을 수준인 거고. 지금은 우리 생각으로는 많은 건데요. 네. 월가에서는 이거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에 비해서 10배가 된다면 그것도 네. 같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어떤 나라, 어떤 네.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액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딘가에 그냥 잠들어 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보유세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그게 뭐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하고 게임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국가는 나랑 같이 테니스를 치는 상대방인데 네. 심판도 겸한다. 마음대로 한다. 부동산 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뭐 다들 그렇죠. 네. 네, 당해본 사람들. 국가라는 게임 플레이어는 네. 절대자예요. 심판도 겸해요. 게임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심판만 해야 되는데 게임에 참여합니다. 룰도 바꾸고. 네, 그 룰을 바꿔요. 네. 보유세 못 매길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충분히. 하긴 그렇죠. 뭐 이게 뭐 인원도 소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가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자산을 지금 뭐 범죄 조직한테 막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막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계속 그 압수를 했었고 미국은 정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판 정부입니다. 네. 2014년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실크로드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초창기에 이제 마약이나 총기류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는 다크웹에서 네. 사용했거든요. 네. 그 다크웹의 이름이 실크로드였어요. 그 실크로드를 덮쳤더니 거기서 뭐 몇만 개 이상이 나온 거죠. 그거를 그냥 팔더라고요. 그 경매로. 그리고 올해도 팔았어요. 그 실크로드 사건과 관련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압수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이제 이게 비트코인 속성인데 이렇게 딱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넣어놨던 돈들, 마약을 사려고 했던 돈들은 실크로드의 계좌가 아닌데 고객들의 계좌인데 그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제 또 기소할 수가 있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장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돈 거래가 됐다는 증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은 저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자기 거를 움직이지 않고 미국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비트코인 또 10만 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이게 수량이 적어서 이득인 것도 있지만 수량이 또 적은데 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한 이런 불안함이 또 있긴 있네 이게. 그리고 영국 법원이 올해 1월에 발표했는데 중국인을 영국에서 재판에서 이겼는데 네. 그 중국인이 2017년도에 비트코인 6만 1,000개를 들고 파운드로 바꾸다가 걸렸어요. 영국에서 중국인인데. 6조네. 그렇죠. 그걸 또 영국 법원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팔 거예요 아마. 팔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과 이제 좀 조율을 하겠죠. 외교 문제. 그 중국 거 아닌가요? 중국인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못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숨겨진 물량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게 어느 순간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10만 개 지금 말하는 건 전부 10만 개 뭐 몇만 개 이런 수준인데요. 그 스케일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위험은 110만 개. 사토시 나카모토만큼은 아니지만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추정되는 게 한 또 5, 60만 개. 또 그보다는 아니지만 또 한 1000명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또 한 5, 60만 개. 뭐 이러면서 초기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올 리는 없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나 이런 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정부가 찾더라도 그게 괜찮다라는 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 망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비트코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잘 모르는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이야말로 날개를 달죠. 왜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일반 컴퓨터보다 몇 조 배의 계산을 더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쓰고 있는 그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하고 무관하다라는 양자 컴퓨터 못 뚫는다는 이론도 있어요. 근데 네. 뚫는다고 전제를 해보면 그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밀키를 회수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도 회수할 거 아니에요. 네. 못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 이 모든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발견됐다 그러면 비트코인 월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배를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로 바꾸겠다. 네, 다 가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가까이 못 갈 거예요. 못 나오겠죠. 이게 자기는 숨겨져 있으니까. 무슨 못 가죠. 그러면 네. 얘는 보물섬 지하에 있는 보물섬이 되는 거죠. 네. 110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인양 업체들이 네.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구입해 갖고 이 그러겠죠. 몇백 조를 이제 보물섬 인양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걸 인양하면 이 키를 가지고 이 새로운 비트코인에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재밌죠. 아직 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조건 뭐 양자 컴퓨터가 뭐 나쁘고 좋고는 아니네요. 아니 무조건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그 양자 컴퓨터론자들의 말대로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누구나 돈을 내면 살 수 있다면 그거 사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랑 이 초창기 그 코인들을 사람들 거 다 꺼내면 되니까. 우리 그 해저에서 보물섬 인양하잖아요. 네. 그랑 비슷한 비즈니스가 나오죠. 어디 그 쓰레기장에 어디 처박혀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도 다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장 뒤질 필요 없는 거죠. 매트리스란 영화에서처럼 진짜 오프라인에 가갖고 그 위치를 파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그냥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되기만 하면 진짜 그 뭐 약간 대항해 시대처럼 막 가서 막 진짜 막 다 보물섬 캐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를 저 같은 사람이 떠들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세계는 오히려 혼란 없이 새로운 양자 컴퓨터 내성 암호 체계 비트코인으로 이사를 다 가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약간 좀 혼돈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아주 그냥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어쨌든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급등은 상관없는 거지만 잠깐이라도 다시 또 급락이 나오면 좀 불안하니까 이 급락 시나리오는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물량들이 나오는 거 말고 뭐 또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오면 이제 또 유동성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떨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운트 곡스 사건 같은 게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떠들 거고 또 예전과 비슷하게 또 양자 컴퓨터 뭐 묵시록을 또 언론에서 떠들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도 다른 투자자랑 비슷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뉴스라도 이미 그것이 알려져 있으면 별로 시장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안 알려져 있는 뉴스가 뭐지? 이런 상승장에서 꼭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거대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요. 그러네요. 뭔가 해킹당해서 뭐 파산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해킹을 당한 적이 없는데 아마 미국이나 중국 정부는 거기에 사이버 부대는 거래소 정도는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을 거예요. 네. 하기도 쉽고 해킹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해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뒷문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해킹하면 돼요. 그 사람. 그러네. 사실 생각해보면 뭐 내가 CIA를 동원해서라도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되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어나니머스라는 데는 해킹 안 되는 시스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어나니머스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해킹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소가 어딘가 하나 또 뭐.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으면 또 파산한다거나. 폭락을 하겠죠. 근데 그때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바로 회복합니다. 그럼. 지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위험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아주 미세한 크리스탈 같이 되거든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때는 와장창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가 먼저 그 의자 돌리기에서 이렇게 네. 하느냐인데 지금은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쨌든 뭐 4년에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것도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걸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장 기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급락할 때마다 사라.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보통 한 3년 가고 또 1년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을 보지 마시고 그 진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사람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심리. 지금은 제가 1억이 넘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지금 돈 싸들고 비트코인 사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와요. 그 지표가 뭐냐면 알트들이 난리가 날 때예요. 뭐 이 알트 저 알트가 갑자기 막 100배 1000배가 됐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네. 좀 서늘함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 한번 좀 빠지면서 알트코인 뭐 박살났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던데 그렇죠. 그 정도라면 아직 그 광기의 단계는 그렇죠. 아니다. 반대로 또 홍콩에서는 또 ETF 승인, 뭐 이더리움도 뭐 승인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뉴스죠. 저는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 나고 나서 6,300만 원의 비트코인 2개를 샀습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비트코인부터 샀어요. 네.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겼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언론에서 알려줬어요. 그 저한테 홍콩에서 났는데 이더리움에서 내가 그래요? 그렇지 먼저 샀어요. 바로 사야 돼요. 480만 원에 네. 왕창 샀어요. 그리고 지금 440만 원 이러거든요. 제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안목인데요. 비트코인은 의외로 되게 정직해요. 이거 굿뉴스거든요. 이더리움에게 너무 굿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런 대접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알트랑 다르지. 라는 게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인지 체계인데 네. 이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해줬잖아요. 음. 이더리움 입장에서 이거 굿뉴스죠. 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이더리움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떨어진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예전에 상승세 따지면 지금 이더리움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논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이 오면 이제 겨울을 깨고 나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그 개구리예요. 깨고 네. 나오는데 실제로 활개치는 곤충, 나비 이런 애들은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 시작을 합니다. 이더리움 시장이 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온갖 이제 나비, 벌 이런 봄을 알리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겨울을 견딘 건 우리인데 저 날아다니는 애들은 따로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전령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더리움 투자도 뭐 변동성은 더 크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마저도 괜찮은데 네. 이더리움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뭐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10배 오르면 여기서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네. 네. 이 불장에서 10배 그러면 에이 이래요. 여기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10배도 재미없을 수준이면 부자가 되면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부자가 못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게 못 버티고 이제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네. 오랫동안 견디고 가지고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네. 다 이상한 걸 해서 그래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만히 현물을 사서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진 거래를 하고 하다가 이제 선물하고 막 좀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트를 하면 이제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트는 보통 100배를 보시더라고요. 100배.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10,000배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네. 그러면 10배 돼봐야 기분은 좋지만 인생 역전 안 되잖아. 근데 알트는 실제로 100배, 1000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100만 원만 넣어도 인생 역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분들 혹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어리고 네. 이런 기술에 좀 빠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알트 안 좋은 건 아는데 나는 예외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시장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한 번 먹으면 1,100고 잃어봐야 뭐 내가 가진 건 1,000만 원 날라간다면은 해볼만 하다라고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에 돈 다 날리고 하는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순식간에 막 90% 막 빠지고 뭐 이런 일들 때문인 거죠. 제가 2018년도에 모 대학의 학부생들한테 강연을 갔어요. 한 500명 정도 듣는 강의였는데 작년에 2017년 불장에서 암호화폐 투자해 본 사람을 했더니 한 5분의 3이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초중반 네. 학생들이 등록금 갖고 한 거예요. 뭘 했겠어요? 비트코인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알트 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대가 지금 네. 비트코인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면 사실 다 성공했는데 지금까지는 전고 좀 다 뚫었으니까. 근데도 다들 잃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변동성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에서는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모든 자산은 팔아야 이익입니다. 네.
근데 알트를 넣어놓으면 자기가 당장 눈에서 2배 되는 걸 보거든요. 네. 그럼 기분이 너무 좋죠. 뭐 일주일 만에 2배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네. 이런 상승장에서는 다 천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상승장 한번 잘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제로 잘 먹고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1% 미만이 아마 이길 거예요. 그래서 뭐 20, 30대들이 요즘에 강남에 건물 사러 오는데 다 현금 들고 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코인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수만 명이 아마 다 파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싶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게 진지하게 나이 드신 분들 가장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 못 본 것 같고요. 그 20대가 이제 용돈 갖고 등록금 갖고 이제 인생 역전 노리면서 이제 하다가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ETF까지 들어가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더리움 안전자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0, 30%씩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좋은 자산입니다 이더리움.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지금 그 홍콩 ETF 승인은 어쨌든 미국에서 승인한 거 대비는 좀 약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떤가?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 그 레벨이 다르죠. 미국에서 승인해야 이제 최종적인 합격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고사 합격한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홍콩은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역외고요. 중국하고 연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홍콩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별로 시장 영향을 안 미쳤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에 보면 나오는데 이 홍콩이 이거를 허가해 주면서 중국 자본이 못 들어오게 끊어놨어요. 그래요. 블로킹을 해놨죠. 네. 들어가요, 근데. 뭐 알아서들 하겠죠, 뭐. 그럼요. 네. 원래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예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홍콩을 경유해 갖고 자본을 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왜냐하면 관시잖아요, 관시. 네. 다 있겠죠. 뭐. 한둘 건너면 다 가족이 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중국 자본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두 축이 있잖아요. 세계에는 이제 월가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할 중국이라는 돈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도 10년 전엔 중국 자본이었어요. 중국 현상이었어요,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런 게 빨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도 10년 전에 13만 개를 투자받았어요, 비트코인을. 그 당시도 큰 돈이거든요. 네. 그거를 여러 나라에 보내가지고 자금 세탁하다 걸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네. 우리나라 부자들 비트코인 지금도 몰라요. 근데 중국 부자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막연하게 좀 약간 온실 속에 있어요. 네. 나라도 괜찮고 뭐 외국에 내가 적당하게 돈도 보낼 수 있고 중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외국에다 부동산 사고 금 사고 이런 지난달만 중국에서 금 수입량이 34%가 전년 대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못 사게 하니까 중국 부자들이 금을 막 또 사거든요. 네. 홍콩이 열렸잖아요. 네. 금도 사는데 중국 정부가 금 막을 수 있어요. 그 실물이니까. 홍콩에 이제 이 디지털 못 막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뭐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 돈을. 근데 작가님 사시면 어쨌든 바로 내려가네요. 그렇죠. 저도 인디케이터예요. 네. 그렇지만 기다리면 결국에 승리한다. 저는 기다리죠. 그러면 결국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둘 다 지금 상황은 되게 좋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더리움은 괜찮을 거예요. 알트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는데 알트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자살 방지용으로 가면 좀 위로해 주면 그거는 희망을 여기다 걸어봐. 우리가 착실하게 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당장 막 절망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 의미 없잖아요. 네. 야, 우리 이더리움을 한번 노려보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용으로.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야 10배 정도 오르는 거 요 약한 걸로 해. 왜 100배짜리를 노려 이런 거네요. 여기는 이제 한강 다리에 서성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접근이 좀 달라야 돼요. 네. 워낙 이쪽은 이제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럼 아까 이제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의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그럼요. 비트코인은 그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매력 포인트고요. 비트코인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미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는데 세계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이제 깨닫는 거죠. 슈퍼리치는 개인일 수도 있고요. 네. 기관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점유물입니다. 네. 점유물로서 아주 엄청난 그 자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도찌를 키운다 해서 도찌에 기대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만 도찌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상해에 있는 테슬라에서 1,000억짜리 기계를 팔아갖고 위안화로 팔아서 달러로 바꾼다고 하죠. 네. 그 달러를 밖으로 못 갖고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1,000억을 도찌를 사가지고 나온다? 그럼 비싸게 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판다? 그러면 엄청 헐값에서 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꾸기 전에 위안화로 중국의 채굴자한테 비트코인을 1,000원어치 산다? 비트코인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빼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금화한다? 비트코인 요동도 안 합니다. 유일한 자산이죠. 그 깨달음을 일론 머스크 똑똑하니까 이미 1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네. 5년 전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규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한테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특장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들이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을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발견이 어렵냐면 우리가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세계에 뿌려놓은 슈퍼리치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만약에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세계에 뿌려놓고 있으면 우린 반드시 고유의 해바라기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고유의 해바라기 같은 게 왜 예술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렇게 비싸냐면 슈퍼리치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그걸 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고유의 해바라기랑 비교하면 너무나 월등하죠. 고유의 해바라기는 내가 전쟁 나갈 것 같아서 내 자산 중에 비등기 자산이니까 비등기 자산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네. 빼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현금화하고 싶어. 헐값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잘라서 팔 수도 없어. 네.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씩 잘라서 팔 수 있어요. 슈퍼리치도 초콜릿을 비트코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금괴로는 초콜릿 못 사 먹잖아요. 네. 비트코인 사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고 거래 대금도 일일 거래 대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월등한 자산이기는 해요. 사실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동성이나 이런 것들 따져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슈퍼리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반대로 이게 뭐 어떤 자기 포지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또 투자 거장들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는 아예 제로다 절대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이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바꾸면 아마 대폭등을 하겠죠. 그러겠죠. 애플 안 사다가 애플 사시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조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개인이 아니라 밑에 수많은 브레인을 데리고 있고 네. 거기마다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런 엔터티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블랙락이 그 ETF 통과되고 나서 블랙락 그 실무자 중에 좀 굉장히 높은 분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는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했어요. 워낙에 문의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 어쨌든 그렇죠. 우리도 좀 하게 해줘라. 그거를 워런 버핏 혼자 이렇게 저항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침묵하겠죠, 이제. 네.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바꾸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침묵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침묵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유모 분이라고. 네. 아, 그냥 침묵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시간의 문제일 수 있지 견해는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럼요. 명백한 것들이 펼쳐지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내일 당장 없어질 자산이었으면 SEC가 승인 안 합니다. 미국은 우리랑 좀 비슷한 면도 많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지금 해고해 보니까 조짐들이 있어서 2년 전에 네. 미 국방부 산하 고등국방연구원 인터넷을 만든 다르파라고 있죠. 네. 거기서 이 비트코인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안보적 측면에서 봤는데 연구 보고서가 비트코인 통제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통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다고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 보고서가 전제가 틀다고 보지만 그 보고서는 채굴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채굴장을 우리가 유사시에 보내갖고 그러니까 여기 때는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네. 부대를 보내서 제압을 하면 당분간 아주 단기적으로는 제압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틀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가 그거를 읽은 거예요. 미국 국방부가 이걸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또 비트코인 승인 나기 1년 전인 작년 9월에 미국의 재무회계위원회에서 법인이 주식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면 무형자산으로 영업권이나 뭐 특허권처럼 거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원가주의로 회계 장부에 올렸었는데 시세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 시세로 올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일부 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없애준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하고 나서 이 SEC가 터트린 거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이렇게 좀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반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안전장치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SEC의 승인의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 SEC 선언문에도 나오는데 그 중간에 SEC가 열심히 쓴 게 뭐냐면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니네 시세 조작하지 마요. 원래 SEC의 설립 목표 자체가 투자자들 보호거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시세 조작이에요. 네. 내부자 거래. 근데 비트코인 내부자는 없지만 시세 조작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막 비트코인 망합니다라고 하고 뒤로 사거나 비트코인 오릅니다라고 하고 팔거나 이러면 이제 시세 조작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걸려갖고 되게 중형 나와요. 중형. 네. 재벌들도 막 조사받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이제 비트코인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도 우리도 보면은 뭐 장관이 갑자기 뭐 얘기를 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정부 인사들도 좀 이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단지 법이 아니라 이제 ETF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기관들도 일부 담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소방관연금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또 판단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좀 제가 궁금한 게 그 반감기가 결국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이후에 급등이 있어서인데 또 결국에 또 급등 이후에 또 다시 또 급락이 오는 게 또 항상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보통 한 1년에서 뭐 1년 반 정도 뒤에 또 급락이 오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냥 1년 동안 그냥 살포시 2배만 오르면 네. 조정도 살포시 올 것 같아요. 음. 한 30-40% 내외로. 그것도 네. 크지만. 네. 근데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대비 4-5배 올라서 막 4억 찍고 5억 찍었다. 네. 그러면 대비해야 됩니다. 아. 1억 미만 떨어집니다. 네. 그럼 결국에 그거는 기존에도 똑같았지만 포모 현상으로 너무 과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오를 때 올라타는 분들은 사실 검증이 안 된 분들이에요. 이거 홀더들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을 믿어서도 아니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네. 이들이 이제 탐욕 때문에 계속 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이분들이 던지기 이제 시작하니까. 던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게 올랐다는 거. 아까 말한 뭐 고바야시 같은 사람이 이제 수십 명이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쌀 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사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안 올라가는데 비쌀 때 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분들은 떨어지면 파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비중이 높아져요. 부동산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워낙 더 전 세계적이고 그렇죠. 워낙 더 바로 사버리고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예를 얘기하지 말고 제가 바라는 걸 얘기하라 그러면 이번에는 좀 완만하게 올랐으면 좋겠다.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막 80%가 떨어지는 걸 구경하기가.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팔고 뭐 나오면야 마음 편하겠지만 또 계속 들고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팔고 나와도 저는 마음 안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적도 없지만 팔고 나와봐야 저는 이제 그 지난 몇 년간 떠든 게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 저를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좀 완만하게 가자. 천천히.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패턴이 비슷해요. 이 사람. 네. 왠지 그렇지 않을까. 네.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을 것이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량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결국에 가격은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아예 부의 전체를 다 비트코인이 막 다 이제 가지게 될 거다 해서 뭐 한 개당 뭐 100억도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자들이 이거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핵심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전환기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 전후 시스템이라고 하는 1945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게 시작된 거는 10년이 넘었어요. 비트코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동의 불안한 정세에서 이제 대만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이런 데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정학적인 군사 지정학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달러 시스템과 관련이 있거든요. 달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근본이제처럼 자연스러운 체제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원래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제 금 같은 체제가 되는데 19세기 때는 근본이었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그렇죠. 달러 시스템. 네. 근데 이 달러 시스템도 나름대로 훌륭하게 기능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야말로 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 우기승천한 나라고. 네. 국가가 통제를 우리가 안 했으면 우리나라 농경 사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화될 때 경제학자들은 경쟁력 좋은 건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하고 철강하고 자동차를 했겠어요? 보조금 때려주고 그렇죠. 뭐 외국 수입 막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반에는 이 화폐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금을 썼으면 이게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통제하면 금값의 그 자율 조정 능력 때문에 독박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돈을 찍어내고 정부가 달러를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됐는데 이게 우리가 막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중국도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변화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약간 근본이제처럼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무관하게 이제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서 근본이제로 갈 위기였는데 네. 금은 여러 단점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통이 딱 트인 거죠, 비트코인.
사실 저도 한 5년 10년 전에도 이제 근본이 다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았었거든요. 이게 달러에 이제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쨌든 더 대체하기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산을 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것이다. 네. 여기에 이제 베팅하는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아예 그냥 홀드하고 평생 가져간다는 그런 분들인 거죠. 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이 그림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말하는 시나리오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이건 재앙이죠. 네. 그래서 돈은 벌겠지만 비트코이너들이 돈은 벌겠지만 자기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완전 쪼그라들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될 가능성은 없지만 바라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행보가 약간 희망을 주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달러의 지렛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합법화 시키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상당량 보유하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달러를 무절제하게 찍어내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의회의 견제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견제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별로 달가울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라는 건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스템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어느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때는 미국만 핵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한테 이롭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소련한테 정보를 흘렸어요. 국무부에서. 네. 그래서 소련도 핵을 가졌죠. 이게 훨씬 더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게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소련이 전쟁에서 폐허가 됐는데 핵 기술을 빨리 따라잡았겠어요. 국무부의 미국 국무부 안에 있는 친소파들이 네. 나쁘게 말하면 간첩들이고 좋게 말하면 친소파들이 균형을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한 개인이 주구장창하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 왕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지속성을 생각하면 달러에 대한 이렇게 부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지금은 이 부축하는 시스템이 없고 금이 네. 유명무실하니까 지표가 없는 거예요.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지 적게 그렇죠. 찍어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뭐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미국 내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시스템을 바라는 만들 수 거고 이건 이상주의죠. 어. 이렇게는 안 갈 거예요. 네, 이렇게는 안 가고 이제 현상은 비트코인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그러다가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계속 이런 기업이나 대중들도 이 현실을 인식하고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가기보다는 거절하다가 이제 거대해진 비트코인한테 이제 잡아먹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제 좋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변화의 어떤 그 선봉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은 저는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는데 알트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 종류도 워낙 많지만 뭐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AI 기반이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심플하게 이해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되게 좋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든 첫 번째 화폐 현상이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저처럼 화폐 현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블록체인에 주목을 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신뢰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은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느리고 비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합니다. 네. 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엄청난 자산을 모으게 되잖아요.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네. 공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꿈을 꾸겠죠. 네. 그래서 다 만든 거예요. 네. 다 만들고 나름대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하니까 막 이게 막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알트를 보면 뭔가 새로운 생태계, 그다음 새로운 기술을 다 표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 단점을 해결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코인처럼 이제 같이 비트코인처럼 같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부분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의 루나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죠. 아, 그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죠. 그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 이더리움이 괜찮은 건 뭐냐면 비탈 뷰테리아라는 친구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완벽하진 네. 않지만 한 가지는
진짜다. 진정성이 있다. 그 친구가 17살 때 비트코인을 발견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거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형님들한테 계속 제안을 해요. 이거 비트코인 이렇게만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안 들어주니까 네. 따로 나와서 차린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 친구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 팔아도 되는 게 이더리움 생태계를 위해서 쓸 거를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아치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비탈릭 뷰테린까지는 그런데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퀵머니에 취한 양아치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저는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었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려우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안 믿고 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나중에 오면 사기꾼이고 네. 사기 많이 당했어 저도. 아. 네. 그러면은 그 결국에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 주체의 문제네요. 그렇죠.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치고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도 욕을 많이 먹었고 네. 우리가 그 오명을 또 다 뒤집어 쓰거든요. 우리가 또 루나 문제라고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그렇죠. 뭐 문제라고 코인 보고. 사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초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막 초기인데 너무 성장을 빨리 하니까 제일 먼저 범죄자들과 사기꾼들과 도박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들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좀 갑자기 궁금한 거는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세상을 뭔가 바꿀 만한 변혁이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있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형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요새 뜨고 있는 월드코인도 샘 얼트만 네. AI 샘 얼트만이 한다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샘 얼트만이 하니까 그렇지 뭐 제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를 만든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만들어서 뭐가 있을 뭔가 거야. 부가가치 여기 일단 부가가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부가가치를 만들 거야. 네. 근데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만든 부가가치라는 게 뭐 NFT라고 해서 이상한 그림, 뭐 지루한 원숭이 그림 하나가 1억에 팔렸네. 그거 지들끼리 잔치지 그게 뭐 사실 우리가 1억에 예술품이라고 뭐 하지만 네. 사실 보여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망실제로 무역이 일어나고 금융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디파이라 그래서 뭐 우리는 이해 못하는 뭐 이자 농사를 해서 뭐 이 코인도 모르겠는데 이 코인을 준대 뭐 이게 두 개가 막 돌아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꿈에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엄밀해졌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기업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하고 다날에서 했는데 네. 잘 나가다가 이제 거기도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 원래 내부자들이 팔면 안 되거든요. 네. 왜 탐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 상장을 목표로 막 뭘 얘기한 다음에 상장되면 지들부터 먼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장을 둘러싼 난장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그 헤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도덕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놔버리는 순간 이걸 막을 그 견제 장치가 없어서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투명해서 다 정보가 오픈된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네. 규제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점인데 규제 바깥에 있는 데다가 오픈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나쁜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알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뭐 완전 도박판처럼 그냥 들어갔다가 망하기 전에 나오는 약간 그런 걸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요게 지표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네. 자신의 인생을 비트코인에 걸고 공부하고 설파하는. 근데 어떤 알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그 발행자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 발행자가 아닌데 그 네. 알트 너무 좋다. 막 자기 얼굴 다 까고 유튜브도 하고 그 사람 소재도 파악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여러 명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근데 주최 측만 계속 떠든다? 네. 그리고 내 친구가 그 알트라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아 좋다. 좋아 그냥. 네. 그리고 말한 게 가격밖에 없어. 막 올랐어. 그러면 빨리 떠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같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이게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 생태계가 비트코인과. 건강하려면 일단은 논리가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썰 푸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철학이나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돈인 것 같지만 저도 돈이 아니에요. 반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떠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얄팍하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50배, 100배, 1000배 막 올라가는 판이기도 하니까 이걸 그냥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건 또 괜찮은 건지. 아니, 저는 물론 비트코인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트코인 한 사람들 다 저기 가 있던데. 제가 수용을 했어요. 이건 현실이구나.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는 한강이 저기 한강 다리가 목전에 있는 분들한테 네. 자살 방지용으로 그게 길만 있는 거 아니야. 알뜰해서 100배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 해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설득해서 한강대에서 내려오게 했으면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이더리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럼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까지 키워드를 갖고 이제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10만 원씩 쫙 넓게 뿌려보는 거죠. 네. 10만 원씩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3, 40개를 쭉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00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기가 2천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으로 20개 쪼개서 그냥 사기도 한대요 일부러. 그래요. 뭐 네. 그거는 뭐 그중에 본인이 뭐 한두 개 터진다고. 몰빵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자고 났더니 이게 100배가 돼서 막 유튜버들이 다 떠들어.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세탁해 주는 거예요. 늦은 설거지. 거요? 예. 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때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은 정말 이 도덕성이 없는 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탐욕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심을 해라.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님도 이것도 알트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비트모비. 비트모비.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거 종이를 받았는데 이게 네.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비트코인을 깨달았고 제가 지금에서 실토하지만 저는 100조 원을 봤어요. 아, 왜 이걸 저한테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100조 원이요? 예, 눈에 보이더라고 100조 원이. 어. 100조 새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100조가 뭐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1조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구체화시킨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드 포크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하면 비트코인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업을 결합을 시키면 이 세계 재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망상이지만. 어떤 의미를?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중요한 거예요. 네. 9년 동안. 근데 뭐 욕만 먹고 외면, 뭐 네. 싸늘한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대중들이 이해를 해서 2년 전부터 이제 대중들을 관악산에 오면 주고 계룡산에 불러서 주고 호주 가면 주시고. 호주 가면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팔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형성되고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JTBC하고 제휴를 해서 이번 5월 달부터 JTBC가 이제 스폰하는 이제 그 팝아트 전시회에 오는 분들한테 입장권 사면 이제 이걸 또 주고 선착순으로. 그럼 이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저도 알트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일단 비트코인도 훌륭하게 알트들의 도움 없이 비트코인도 일단 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외교로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택지 개발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택지에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더리움 같은 거 알트들이 다 건물들이에요. 택지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택지도 어느 정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좀 이제 쓸만한 거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택지만 엄청 조성한 거예요. 네. 이제 빌딩이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키워드가 비트코인 레이어 2예요. 비트코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모빅도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어떤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위에다 집을 지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너 잘했다라고 보상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70%를 갖고 있거든요. 공공재라고. 네. 그걸 오픈을 해놨어요. 우리 비트코인 위에다가 그 있는 기술 비트코인 위에 있는 거를 비트모빅 위에다 옮기면 네. 새로 개발 안 해도 돼요. 옮기면 비트모빅으로 리펀드를 해줘요. 그럼 개발자들이 모여들겠죠. 결국 이건 개발자들 게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이 엄청 되겠죠. 그럼 이제 비트모빅이라는 택지 위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죠. 보상이 안 되는데 이걸로는 하면 보상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한양대 주고 JTBC를 줬어요. 네. 그래도 아직 많이 갖고 있어요. 대다수를 이제 5개 전 세계적인 빅5 중에 하나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블록체인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구글.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갔으면 좋겠는데 좀 완고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빅이 지금도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500명이 제주도 한라산을 줄 서서 올라왔어요.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네. 이게 마케팅의 눈으로 보면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들인데 이해를 못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CU랑 해갖고 위스키를 25만 원짜리를 파는데 1,500명이 와서 줄을 쓴 거예요. 1,000명 파는데 왜냐하면 이걸 리펀드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안 받아요? 기업들이 받을 거라고 보고 기업들이 받으면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제 거가 아니고 이더리움 제 거가 아닌데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블록체인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 고양이 그림 이런 것도 재밌고 좋지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는 NFT도. 근데 그렇게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뢰망 위에 무역 금융 복합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기업이 해야 돼요. 원래 무역하고 금융을 하던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생활에서 유의미하게 뭔가 좀 개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해서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상이 나간다. 이더리움이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룬 게 왜 없냐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개방화되어 있고 이렇게 문턱이 낮아서 젊고 똑똑한 개발자들이 많이 해서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들은 무역도 안 하고 금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는 있지만 숲이 무성하지만 다 잡초들이에요. 거목은 못 자라요. 거목이 자라려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하고 원래 부가가치를 만들던 기업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딱 잘라서 말하면 모비가 왜 만들었냐? 기업한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자의 발행자의 어떤 도덕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팔고 안 파니까 안 갖고 상장 안 한다. 네. 이 3부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네가 안 파는데 왜 하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장부상 지금 얼마 있냐면 네. 장부상 10조가 넘습니다. 아, 비트모비그. 네, 아, 장부상. 10조. 네. 어. 그러면 제가 축하드립니다. 무력이 없는 거냐?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네. 알트코인들이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네. 이건 대중한테 할 때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자본시장법을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든지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중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안 파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는. 그렇죠. 안 팔면 아무 이슈가 안 생겨요. 그렇죠. 뭐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인 투자에 막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초보자, 초심자들은 결국에 여기에 뛰어드는 순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 변화가 뭐 예측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주식 초보자처럼 삼성전자 샀다가 뭐 잡주로 가는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도 비트코인 갔다가 어느 순간 알트로 가 있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 주변에서 많이 본 케이스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막 하도 난리를 치니까 사긴 사요. 그래서 사게 하는 거는 그래도 승률이 높아요. 네. 근데 지키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심리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너무 조금 사가지고 그냥 뭐 의미가 없는 분들 말고 좀 의미 있는 돈을 사신 분들은 무리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니까 몇 배 되니까 꿈을 꾸면서 막 무리해서 자기 돈만 가져도 무리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신용을 쓰는 거예요. 신용을 쓰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 험난하거든요. 네. 그럼 믿음이 없어지고 막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죠. 처분하죠. 네. 그래서 손절을 해요. 손절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분들이라고 처음부터 막 단타치고 손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버티거든요. 근데 늘 비트코인은 그 버티는 인내력보다는 좀 더 가야지 올라요. 보통 겨울이 한 1년 반 정도 갑니다. 1년 반.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지금 시점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겨울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년 반을 견딘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보통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한 절반 정도 날아간 상태거든요. 저도 절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2년을 기다렸어요. 마이너스 50%인데 2년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미친 상태가 이거 아닐까? 네. 그래 논리를 다 검토해 보면 내 논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 논리가 맞다고 우기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논리가 맞을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저를 믿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공부한 그 논리에 의하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저처럼 공부를 하진 않으니까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언론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빨리 팔아라. 그렇죠. 너 바보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더 이제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알면 뭐 난리가 납니다. 네. 제 아내는 지금도 뭐 요새 많이 바뀌었지만 제 아내는 비트코인을 모르니까 틈만 나면 팔라고 하죠. 아직도 안 팔았냐.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파는 대신에 이제 지혜를 얻었어요. 안 파니까 자기가 돈을 써버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그럼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쨌든 패턴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도 시점이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잡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예.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매도를 또 잘해야지 되죠. 자산이라는 건. 그래서 계획적인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완전히 고점일 때 스릴 있게 팔아가지고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네. 좀 그렇고 비트코인은 부동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가족이 합의가 되어야 돼요. 특히 배우자하고. 네. 배우자가 합의해서 우리 이거 몇 년 갖고 있자. 그래서 그 기간을 반드시 4년 이상 잡으셔야 돼요.
4년 이상. 예, 4년 이상 잡으면 반드시 승률이 되게 높아요.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년 이상. 비트코인 기준으로. 네. 네. 그러니까 4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3년인데 원래 3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진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4년으로 제가 수정한 거거든요. 네. 살짝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4년이면 무조건 2배 이상 승률이에요. 4년만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억이면 엄청 높은 가격이지만 네. 옛날에 너무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불신하니까 지금 부부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가 저축을 한다 해서 4년 후부터 빼서 쓰겠다. 그래서 4년 후부터 조금씩 빼서 쓰면 되죠. 생활에 보탬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시기만 잘 맞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 20%가 아니라 막 2배, 4배, 뭐 10배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너무 단기로 잡아서 문제인 거지. 한 3, 4년 정도. 제가 4년 잡아서 20% 수익 보라고 4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저축이죠. 4년이면 뭐 복리로 다 네. 돼요. 4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돈이 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트코인은 약간 다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확신과 믿음이 있냐부터 네.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못 버텨. 마이너스 50%를 2년을 버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니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진짜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겠어요. 얼마 전에 실토하더라고요. 하다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데 이렇게 믿냐 도대체. 도박보다 더 나쁘게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1년만 기다려봐요.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꾼들이 많이 하는 얘기니까. 돈 벌어서 다시 올게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매수 시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이 뭐 겨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것도 그러면 거꾸로 좀 어떤 타이밍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나이에 때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은 아니니까 네. 젊은 분들한테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C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사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30대는. 왜냐하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네. 한 20년 이상 보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나이는 뭐 20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CA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분명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를 정해서 확신이 들어가면 유의미한 돈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돼요. 제 주변 지인이 10년 전에 제 말 듣고 비트코인 샀다가 다 털고 뭐 흔들리고 조금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뭘 부탁해서 뭘 찾다가 잊어버리고 있던 비트코인 5개를 찾았어요. 오. 비트코인 5개를. 네. 5억을 찾은 거예요. 5억을. 네. 경사가 난 거죠. 그러네요. 그분이 만약에 비트코인 자기가 5개를 갖고 있다고 알았으면 갖고 있을까요? 못 가지고 있었겠죠. 100%입니다. 100%. 그 전에 뭐 마이너스 80% 맞고 막 이렇게. 네. 네. 심리적으로 안 돼요. 네. 확신이 없는 상태거나 그러니까. 근데 까먹고 있으니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기는데 네.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믿음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까먹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 시점은 어쨌든 반감기 뭐 직후 지금은 나쁘진 않다. 아, 나쁘지 않죠. 지난 나쁘지 않고. 말에 이제 부인난 나왔을 때처럼 제가 확신을 갖고 지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기복이 좀 있을 좀 거예요. 그나마 좀 올랐으니까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과거 차트.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 올인하지는 마시고 뭐 일부 뭐 분할을 하시든 아니면 뭐 기간을 잡고 사시든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들어가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알트로다가 막 100배, 1000배가 막 쉽게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깨지기 직전이에요. 얼음 깨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전문가시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비트모빅 이거를 이제 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고민해보시고 투자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